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있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꾼들이죠. 상대를 믿으려는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기꾼들. 그들의 사기 수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수법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이 땅에 더 이상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사기 범죄 중에서 가장 용서하지 못할 사기 범죄는 바로 사정이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사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니, 또 100만 원을 보내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딱 100만 원만 더 보내면 당장 발급이 된대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300만 보내면 된다, 500만 보내면 된다 그러시더니 왜 또 이러시는 거예요, 또 자꾸? 이 아줌마가 당신이야말로 장난해 지금? 혹시 이거 사기 아니에요?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아들 납치 빙자에서부터 금융권 사칭 이르기까지 그 수법은 날로 진흥화돼 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의 피해액만 해도 무려 178억 원. 최근 신종 사기수법으로 이러한 선수수료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니 신종 보이스피싱.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신다는 데인가요? 대출을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기 안전에 적색 정보가 들어왔다. 결코 당신도 예외일 수 없는 신종 사기. 그 실체가 지금부터 밝혀진다. 너도 여기 문 연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지는 알지만 나도 남편 몰래 대출받은 돈이거든. 그래, 줘야지 당연히. 내가 오늘 내일 안으로 어떻게든 갚아줄게, 언니.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던 윤지 씨.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돈이 쉽게 마련되지 않자 그녀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신용등급이 안 좋으셔서 대출이 좀 어려우시겠네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 돼버렸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간 윤지 씨의 눈에 들어온 한 줄의 광고. 이런 게 있었네. 100% 가능이란 말은 그녀에게 또 다른 희망처럼 여겨졌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저기 혹시요, 마이너스 통장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요. 예. 내일이면 당장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됩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에서 쓰는 계좌로 작업비 40만 원만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40만 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에 그녀는 의심 없이 선금을 보내게 됐는데 한도를 필요하시면 3천까지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영업자들보다 이건 직장인 원천유수를 받아야 이제 쉽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금방 그날 안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안에. 제가 그랬어요. 그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나요?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40만 원의 선금을 보내고 난 몇 시간 후 은행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윤지 씨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져만 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아저씨. 통장 나왔어요? 아니, 넣었다가 곧바로 빼면 되는데. 아시는 분한테 잠깐만 빌리시죠. 지금 은행 직원하고 같이 있거든요. 입금된 것만 확인하면 된다니까 1시간만 빌리시죠. 예. 마이너스 통장이란 건 거래 내역이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을 만들고자 해서 한 번에 보내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얼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돈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금액이 이제 뜨면은 확인하고 마이너스 통장 떨어지면 승인이 떨어지면 3천만 원 승인이 떨어지면과 동시에 내가 거래했던 내용의 돈은 그 사람 통장에서 다시 저한테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사장님, 저기요. 왜?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2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나 물건 뛰려고 해놓은 것밖에 없는데. 한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얼른요. 한두 시간? 네.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 감사해요, 사장님. 자, 그렇게 이틀 사이 입금한 피해액이 무려 1,340만 원. 40만 원에서 시작된 선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대체 그녀는 왜 사기꾼들의 요구대로 재차 돈을 입금했던 것일까? 요만큼만 더 넣으면 진짜 바로 나오는데 요만큼 진짜 예를 들어 10만 원만 있으면 예를 들어 바로 나오는데 이거 안 넣어서 이게 다 캔슬 나버리면 기존의 돈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앞날보다는 지금 남한테 꿔서 이거를 빨리 이만큼이라도 받아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막 마음이 급박해서. 아니, 이봐요. 한두 시간만 쓰고 준다더니 지금 며칠째야 도대체가. 자기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돈 거래가 왜 이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안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유, 나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 아니고. 하여튼 한두 시간 하자. 오늘 안으로 갚아야 돼. 가자고. 미치겠다. 죄송해요. 아니, 또 100만 원을 보내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딱 100만 원만 더 보내면 당장 발급이 된대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300만 보내면 된다, 500만 보내면 된다 그러시더니 왜 또 이러시는 거예요, 또 자꾸. 이 아줌마가 당신이야말로 장난해 지금? 혹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틀 동안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다. 시중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고지. 윤지 씨 역시 아무 의심 없이 광고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네, 여보세요? 그럼요. 예. 내일이면 당장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됩니다. 예. 저희가 서울은행 에이전시거든요. 그 첫 번째 수법. 사기꾼들은 스스로를 유명은행의 에이전시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 그들은 작업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했다. 지금 은행 직원하고 같이 있거든요. 입금된 것만 확인하면 된다니까 1시간만 빌리시죠. 예. 예. 피해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시각은 항상 오후 4시경. 그들은 은행 업무 시간에 임박해 거래 내역을 핑계로 급히 재송금을 요구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입금을 하게 되는데. 아유, 이게 죄송해서 어쩌죠?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처리를 못한다네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럼요. 우리가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매번 은행 업무가 끝났다는 이유로 통장 지급을 미루는 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었다. 참 되게 신기한 거는요. 밤새 전화를 안 받고 은행 시간 오픈할 때랑 은행 시간 끝날 때만 핸드폰이 가능해요. 그 마감 시간, 대출 개면 1시간 전에 끝나서 그 전산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본사에서 꺼지면 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안 되고 하루만 더 이렇게 제가 돈을 꺼서 안 된다 오늘 해줘야 된다 했더니 하루만 잘 얘기해보라고 내일 오전 일찍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야? 급해서 그런데 저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거 그런 건데 꼭 줘야 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 번 송금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꾼은 피해자에게서 무려 1,340만 원의 돈을 받아낸 것이다. 이봐요 아저씨, 도대체 통장 언제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만 더 넣으면 곧바로 나온다는데. 아저씨,
나하고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마이너스 통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다 돌려줘요. 이 아줌마가 당신이야말로 장난해 지금?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냐고? 자, 빨리 앉혀. 아니 지금까지 작업한 게 어딘데? 아 됐어 끊어. 아이 사람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출업체 직원도 은행사의 에이전시 다녔던 사기꾼들. 그들은 아직도 약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그러나 제작진은 고윤지 씨를 통해 지금도 그 사기꾼들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전화번호로 연락. 처음에 이 전화번호를 통화하다가 유일하게 번호는 계속 틀린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팩스 번호만 계속 동일해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윤지 씨가 처음 전화를 했던 2006년 12월 당시의 광고지와 현재 생활정보지에 기재되고 있는 광고의 내용은 외관만 다를 뿐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현재 광고 중인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신다는 데인가요? 일단은 지금 원천 징수가 있으려나 하거든요. 저희는 소득증명할 수 있는 서류랑 신용 불량이어서 상관은 없는데, 다른데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끊어다가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오는데. 아,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 어느 정도? 수수료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역시 피해자의 말대로 40만 원의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꾼들. 제작진은 방금 통화한 사람이 실제 사기꾼과 동일한 인물인지 녹음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봤다. 있으려나 하거든요. 저희는 소득증명할 수 있는데 신용 불량이어서 상관은 없는데, 약간 이 코맹맹 같은 약간 그 목소리 똑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했더니 100만 원만 더 구하라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기꾼은 전화통화를 피하면서도 문자 메시지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사정을 막 불쌍히 얘기했더니 눈물 나네요. 이렇게.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막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이렇게 보내고 뭐 화가 나서 신분세탁에서도 다 적치돼서 다 이거 지금 말한 거 다 녹취된 거라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당당하다 못해 뻔뻔스럽게 여겨지는 사기꾼의 요구들. 그들의 행각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제작진은 사기꾼들이 광고지에 올려놓은 사업자 등록지와 주소를 확인. 그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니에요? 아,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1년 다 됐어요. 그래요? 네. 무슨 뭔가 그걸 해갖고 뭐 사기쳤다고 그러던데요? 이 뒤에 관리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사실과 전혀 다른 장소. 제작진은 관리사무실에 확인해보기로 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주소지를 여기를 해놓는 모양이에요. 관계도 없는. 관계 없는 사람이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주소지를 속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이게 한 3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신 거 말고도. 막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당하신 분들도 있고, 홈쪽을 해가지고 뭐 50만 원에서 막 300만 원 막 그러다가 또 막 이렇게 더 갖고 해갖고 더 보내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광고에 적힌 사기꾼들의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 안. 그러나 그곳은 대부분 비어있는 상황이었고, 사기꾼들이 적어놓은 층의 사무실 역시 오래전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광고지에 기재된 사무실은 어떨까? 제가 가서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이라 여기 저 주소는 부천시네요. 알고 사는 자체로 나온 거예요? 잘못 나왔어요. 여기는 서울 아동이고. 현재 그들의 사무실이 있다는 서울시 강서구. 그러나 도착한 곳은 어이없게도 한 시중은행.
건물 밖에서는 그들이 말한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작진은 사기꾼들이 가르쳐준 3층 사무실로 올라가 봤는데 그곳은 은행 측에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직원 식당, 종업원 사람. 결국 사기꾼들의 사무실, 허위로 판명. 제작진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자 다시 한번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 작업이에요. 저희 쪽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최하 2천에서 3천 사이로 나오시고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15%예요. 1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요. 네. 15% 이제 300 정도예요. 예. 70이 따로 붙어요. 이제 본인 신용 작업비 70이 따로 붙어요. 작업비 명목의 선수금 요구, 불법 행위. 70만 원은 어떤 비용? 신용 작업비라니까요. 본인 신용 등급을 일시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4대 보험되고 원천 다 되는 걸로 해서 직업 잡아드리고 네. 그리고 전세 계약서를 가라로 작성을 해드려요. 예. 그럼 이제 은행 쪽에서 보기에는 일을 다니고 있고 본인의 은행천 대출이 있고 신용이 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통장 승인을 따드리고 있는 거고. 각종 문서 위조 행위 역시 불법. 그들의 공개적 불법 행위들이 속속 드러났다. 비용 목록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비용 제공의 명목 자체가 그 가짜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그 불법이고, 그리고 피의자들이 이런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선수금 제공 자체 요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런 사기꾼들의 광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지명 광고를 관리하는 관공서를 찾아가 그 구별법을 들어봤다. 서울다시 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소재지가 지금 공인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거든요. 네. 그 대부업체는 관할 소재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상호하고 지금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다 틀리고요. 네. 예. 이거는 이라는 상호의 예. 도용이다. 그렇죠. 명의 도용이죠. 서울시 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홈피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 문의를 주시면요, 그 등록번호와 실제 주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틀리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은 그 대출을 의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광고 지면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먼저 사업지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시청 혹은 도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를 확인하거나 각 관할 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유령 회사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광고가 나와 있는 지면에 사업자 등록지의 주소지와 하단에 기재된 업체의 주소, 그리고 업체 전화번호 앞에 해당 지역번호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 동안 얻게 된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구하기로 했다. 전화번호가 예. 실제 그 입금했던 통장 소유자 전화번호. 그러니까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꾼들의 선수금 사기 사건 경찰 수사 의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는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한다면 한 번은 분명히 의심을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작은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부탁이 휴대폰을 한번 쓰자는 거죠. 사정이 딱하거나 급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휴대전화 한번 쓰는 것쯤이야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 그러나 사기꾼들은 이 작은 선행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전기세는 지난달보다 조금 나왔고, 이거 뭐 휴대폰 얼마나 하나? 어이, 13만 원? 평소보다 3배나 많이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 이게 무슨 얘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부탁. 휴대전화 좀 빌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기를 쳤다는 걸까? 저기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흑염소 한 마리 살려고 하는데 오늘 살 수 있죠? 할머니 생신이라서요. 아, 그럼요. 오늘 당장 해드려야지. 그나저나 할머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으시네. 저기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전화기 좀 빌렸을 수 있을까요? 말쑥한 청년이 휴대전화가 없다는 것이 좀 의외였지만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통화해요. 나는 할 일 남아있어서. 현금을 내가 내드릴 테니까 할머니 오시면 그 집으로 직접 우송해달라고. 그러더니 왜 안 올까 그러더니 핸드폰 좀 쓴다 그래. 젊은 사람이 무슨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냐고. 급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 잠깐 눈을 판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손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모시러 갔나? 아유, 난 손님이 그냥 간 줄 알고 또 그냥 서울에 섰지. 제가 왜 가요? 할머니가 길을 좀 헤매고 있나 봐요. 전화 좀 급해서요. 아니 왜? 내가 길을 알려줄까? 예? 아니요. 제가 통화할게요.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전화 좀. 급하다고? 자, 다시 와가지고 할머니가 잠깐 사시기 때문에 늦는다고. 아마 지금 올 거라고. 그러면서 핸드폰은 주고 난 일하고. 이 할머니가 왜 안 올까? 가더니 그냥 그 다음엔 안 와요. 할머니를 찾아 급히 가게를 나갔던 손님. 근처 방앗간에서 또 휴대전화를 빌리는데 제가 영등포에서 큰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 기름이 맛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와서 전화 좀 빌렸을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전화 빌려서. 쓰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통화를 하면서 한이수의 눈길은 뭔가를 찾는데 과연 무엇을 찾는 걸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방에 있는 세탁소에서도 역시 거래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빌리는 청년. 근데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휴대폰 좀. 고맙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역시 눈길은 바쁘다. 과연 한이수의 정체는 뭘까? 자네도 요금 많이 나왔어? 어디 봐. 자네도 만만치 않구만. 평소보다 3배나 더 나왔다니까. 내가 전화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박사장도 당했어? 이게 뭐야? 자네들도 당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한 달 뒤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나온 휴대전화 요금에 동네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 과연 이 작은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금 밝혀진 거는 한 100여 건 되는데 통장 입금 내역으로만 보면 한 5천여만 원 되는데 그거는 그 아이템을 팔아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배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당한 것은 한 1억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기를 당한 사람만 100여 명, 그 피해액은 1억 원으로 추정된다. 손님이 빌려달라길래 선의로 빌려준 휴대전화로 온 동네가 사기를 당했다. 범인은 왜 휴대전화를 빌렸고 어떻게 사기를 친 걸까? 한 달 전 범인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본인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꾸는 범인.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러세요? 아유, 할머니한테 효도 안 되는데. 자, 여기. 할 일이 남아있어서요. 본인의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전화를 빌려 쓰는 범인. 그 이유는 뭘까?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와의 평범한 전화통화. 하지만 범인의 눈길은 통화에는 관심 없는 듯 뭔가를 찾기에 바쁜데 범인의 시선이 멈춘 곳은 휴대전화 주인의 인적 사항이 적혀있는 영업신고증. 이게 지금은 2005년 7월 달부터는 사업자 등록상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 5개가 가려진 상태로 나오는데 그 이전에 나온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에는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범행에 이용한 거죠. 방금 본 휴대전화 주인의 주민번호, 주소, 이름을 외운 범인이 곧장 달려간 곳은 근처 PC방. 외운 인적사항은 곧바로 범인의 손에 의해 게임 사이트에 등록되어진다. 그러니까 범인이 휴대전화를 빌린 이유는 인적사항을 외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휴대전화를 빌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럼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휴대전화를 빌려 범인이 전화를 한 곳은 바로 자신의 휴대전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번호를 입수한 범인. 그의 용의주도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범행 장소 부근에 가장 가까운데 PC방을 먼저 선정해놓고 걸어서 1,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업소를 선택합니다. 피해자 영업장과 PC방의 거리 직접 확인해봤다.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 기억나요? 5초로 이제 의외로 PC방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쪽 이쪽이요? 네. 피해자 영업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PC방. 보기에도 가까워 보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일반 걸음으로 걸어가 보았다. PC방 있는 건물까지는 약 50초. PC방은 4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까지 계산해 넣은 걸까? 왜 내고 수도 있잖아. 1분 다 그래. 넉넉하게 2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다. 하지만 가까운 PC방을 이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인증번호 때문이었다. 단 3분이라는 시간을 범인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아유, 난 손님이 그냥 간 줄 알고 또 그냥 서운했었지. 에이, 제가 왜 가요? 할머니가 길을 좀 헤매고 있나 봐요. 전화 좀 급해서요. 급하다고? 자, 또다시 거래를 미끼로 휴대폰을 빌려 이번에는 전화를 하는 척 인증번호를 외운 뒤 바로 삭제했다.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예. 할머니가 길을 헤매고 있나 봐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여기 있잖아. 그래. 주민번호 13자리도 단번에 외우는 범인에게 인증번호 5자리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먹기. 인증번호까지 손에 넣은 범인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겼던 것이다. 먼저 사전에 답사해가지고 주민번호 같은 거를 계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핸드폰 빌려주라는 그 사이에 2분에서 한 5분 사이에 그 승인번호가 뜨는데 그 번호를 가지고 또 다시 가기 때문에 금융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인증번호 제한 시간은 범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답사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범행 장소를 물색한 범인에게는 최소한 그랬다. 2분 40초에
계단 올라가는 시간 10초, 2분 55초. 아, 이거 아슬아슬하네. 이거 안 되겠다. 짧게는 2분, 길게는 5분이라는 시간을 이용 가까운 PC방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 범인의 수법 두 번째, 피해자는 모두 5, 60대. 휴대전화 사용이 서툴고 빌려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한 달 만인가 어쨌든 20일 만인가 또 그 녀석이 왔어. 지난번에 죄송하다 그리고 딸기도 이렇게 사왔더라고. 청구서가 한 달 뒤에 나온다는 걸 안 범인은 같은 집을 두세 번 찾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오시던 길에 누굴 만났더라고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잘 먹을게요. 실은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이 몸이 고생이네요. 저기 전화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요? 그러세요. 요금 청구서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범인의 2, 3차 범행에 맥없이 또 당하고 말았다. 타사 서비스 요금이 13만 9,839원이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부가세 제하고 나니까 13만 7,620원. 약간은 의심 가는데 이런 요금을 저는 전혀 여태까지 뭔가 이런 어떤 사기 스토리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002년부터 벌어진 휴대전화 결제 사기는 4월 13일 범인이 검거되면서 끝이 났다. 2007년 3월 1일경부터 4월 말기까지 4월 지금까지 현재까지인데 그 계정만 해도 지금 20개가량 됐고요. 그 피해자가 거기에 입금된 소액결제 받은 피해자만 해도 한 2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작년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각종 유료로 구입하는 인터넷 정보 이용 서비스의 87%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들어오는 많은 소비자 불만 피해에서도 약 10% 정도가 이러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명의 도용, 일종의 도용으로 인한 그 사례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 결제.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현재 보호장치라고는 달랑 시간 제한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현재 그 소액결제 시스템이 인증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신용카드 결제처럼 또 다른 그 고유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 소액결제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이 휴대폰 고유 번호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인증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인이 잡히고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았다.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 경찰이 발급해주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굳이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객관적인 피해 증명 자료만 있으면 환수는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 해당 고객센터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확인원을 작성하면 환수 절차는 끝이 난다. 전화를 쓴 시간은 불과 1, 2분. 하지만 전액 환불하는데 2달이 걸렸다. 2005년 7월 이후로 발급된 각종 증명서나 허가증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죠.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여러 업소를 찾았을 때 예전에 발급된 증명서에 개인 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실제 영업점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매장 내에 사용자 등록증을 좀 달고 계신가요? 네. 얼굴로 갖고 계십니다. 가게의 얼굴로서 벽을 한가득 채운 각종 증명서들. 역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사업자 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는 있었죠. 저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는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 좀 가려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도용당할 수 있다는 말에 일단 가리지만 점주는 마치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심란한 표정이다. 좀 보기 솔직히 좀 안 좋네.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게. 여러분의 영업장소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신상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증명서의 개인 신상 정보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사기꾼들의 범죄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42.6%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요금 청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칭 사기입니다. 권력자를 사칭하거나 엄청난 이권을 가진 사람을 사칭하거나. 그러나 세상엔 이러한 사칭 사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칭 사기. 그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진실의 공방장인 법정이 무대가 된 사기 사건. 저희 피고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신중한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추측성 발언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이라니요? 아니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전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사료됩니다. 이들 중 거짓의 탈을 쓴 사람이 숨어있다. 다들 앉으세요. 본 법정은 사실만을 말하는 곳입니다. 원고, 그리고 피고. 양측의 비용지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본 소송의 2차 심리는 2007년 4월 17일 13시 정각에 본 법정에서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과연 누가 범인이었을까?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공정한 법 아래 판단하는 신성한 법정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원고 측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이 사건은 놀랍게도 분명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기꾼일 것 같습니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사장 이 사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아니 가게 넘긴 지 석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돈을 입고만 하면 이거 뭐 날로 먹겠다는 거야 뭐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가게를 넘긴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인수대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던 박홍석 씨. 미수채 그건 난데 그 오 사장 있지? 없어? 아니 왜 없어? 물건 처분하신 뒤로 가게에서 통 안 보이시는데요? 뭐? 아니 물건을 처분하다니. 아니 가게 인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물건들을 처분해? 뭐? 그는 인수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가 무단으로 물품을 처분한다는 종업원의 말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하는데 박 사장님. 아이고. 장로님.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줄이에요? 이거 저분이 무료로 법률 상담해준다 그래갖고 글쎄 이렇게들 모이셨네요. 아니 누가요? 저분이. 사모님의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법원의 재판권이나 관할권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로 분류가 돼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마침 친분이 있던 교인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적임자를 찾게 된 박홍석 씨. 변호사인가 봐요? 아니 어때요? 한마디로 이거야 이거. 승률 100%. 소송의 달인이라지 아마? 그래요? 그는 한마디로 뛰어난 능력과 수완을 가진
소송의 달인으로 통했다. 권사님, 혹시 저 변호사분 전화번호 아세요? 아, 변호사님, 오늘 만나 뵙기로 한 박홍석입니다. 지금 저 약속한 식당 앞에 도착해 있는데요. 예. 이재석 변호사님. 예. 제가 이재석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재석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 근데 벌써 가게 넘긴 지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 가게 보증금에 물건값도 안 준 상태에서 가게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을 했다고요? 예. 그럼 뭐 간단한 사건이네요.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만 준비하십시오. 나머지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이고. 형님. 웬일이야? 잘 지내셨어요? 네, 잘했... 죄송합니다. 저 친구분. 아니요. 변호사 협회장님이신데 저분을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협회장님이요? 아유, 이제 한동안 일에 치여서 살겠네요. 아니 왜요? 이틀이 멀다 하고 저한테 일을 주시는데 어디 살 수가 있어야죠. 저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엄쉬엄 하셔야죠. 그건 그렇고 좀 전에 사건 말씀인데요. 예. 먼저 이 형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가게 보증금을 빼갈 수도 있으니까 가압류부터 걸어놓으시죠. 가압류요? 그럼 다 해결되는 겁니까?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장이랑 말씀 나누시고요. 비용 문제도요. 아유, 전 뭐 지금부터 좀 청와대를 좀 들어가 볼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시냐고 했더니 그때서 이제 내가 변호사협회 회장님이시라고 얘기를 했고 뭐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자기한테 맡겨서 자기가 처리를 해줬다. 홍길동이 마냥 정부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직책을 줘서 한영여사 같이 전국을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을 취재도 하고 비리도 캐내고 이런 그런 중책을 맡고 있다. 그렇게라도 저희 변호사님 만난 걸 행운으로 아세요. 저희 변호사님 전국구 변호사십니다. 전국구 변호사요? 소송을 맡기려고 전국에서 줄을 서는 몇 안 되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 5명이 붙어서도 승소하지 못한 걸 혼자서 승소하셨다니까요. 예.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이재석 변호사 사무실 맞죠? 네, 그런데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압류 비용만 먼저 내시고 상담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오늘 좀 바빠서. 예. 가압류에 대해서 100만 원을 제가 줬고 그 다음에 형사건으로 해서 400만 원을 줬고요. 받아갈 돈을 저한테 청구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소송에도 또 돈이 또 한 900만 원 또 건너갔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1,700만 원이 이제 건너가게 된 거죠.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자신감, 자자한 명성과 폭넓은 그의 인맥은 박홍석 씨의 믿음을 사기에 충분했고 때문에 그 비싼 수임료도 마다 않고 지불했던 것인데. 변호사님, 변론하시는 모습 잘 지켜봤습니다. 박 사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왜 소송은 아무 문제 없다더니. 다름이 아니라 좀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요.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뇨? 실은 말입니다. 변호사님, 그쪽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요.
누구요? 강판석 씨? 네. 강판석이요? 아니 강판석이라면 제 물건 팔아먹은 소송상대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왜? 사실은 그쪽에서도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사건을 꼭 좀 맡아달라는. 예? 아니 소송이 들어와도 그렇죠. 제가 먼저인데 저 소송비까지 다 냈잖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건 수임을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사무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불하겠다는 가격이 워낙 이쪽이랑 차이가 커서. 그쪽에서 얼마를 불렀는데요? 상대 측에서도 고액을 지시하며 사건 의뢰가 들어왔음을 알게 된 박홍석 씨. 자칫하다간 변호사를 상대 측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결국 거액의 수임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는데. 저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온다고. 9천만 원대 들어가도 좋으니까 자기 소송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아니 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가 그쪽에 그 유명한 변호사가 그쪽에 판이에 붙으면 저는 돈을 못 받을 뿐더러 저한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냥 처지에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녹취하라고요? 그럼요. 그게 가장 정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라뇨. 그 가게 건물이 누구 겁니까? 박 사장님 거 아닙니까? 자기 건물 전화에 자기가 설치하는 건데 절대 불법이 아니죠. 추가로 수임료를 건넨 후 변호사의 지시 아래 승소를 위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고 마침내 소송일이 다가왔다. 여기 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키세요. 아 예. 저 그럼 내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내일 법정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법정에 못 가다뇨? 아니 버젓이 변호사가 있는데 왜 저 혼자 갑니까? 알다시피 저쪽에서 온 러브콜을 거절한 것도 있고 또 먼저 안 걸로 따지자면 박 사장님보단 저쪽이 먼저라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녹취된 증거물까지 있는데 질래야 질 수도 없는 게임이죠. 소송을 코앞에 둔 시점에 소송 상대가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핑계로 갑자기 법정 변론을 거절한 이들. 전 그러시다면요. 다른 변호사를 연결해 주시죠. 결국 박홍석 씨는 그들로부터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게 됐는데. 제가 인수인계는 다 했습니다. 이쪽 분야에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시니까 아마 잘 처리해 드릴 겁니다. 김 변호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아 예. 서류 먼저 볼까요? 준비해왔어. 그러나 예상과 달리 참담한 소송 결과를 받아든 박홍석 씨. 이재석 씨, 당신을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사 사칭죄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변호사 사칭이라니요? 제가 언제 제 입으로 변호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어허, 이거 왜 이러세요? 아니 뭐가 변호사법 위반이고 뭐가 사칭이야? 이 사람들아, 나 이재석이야! 박홍석 씨, 도청한 사실 맞죠? 통시법 위반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게 있으니 같이 좀 가시죠. 그렇다. 이재석, 그는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가짜 변호사. 의뢰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실로 대범하고도 영악한 사기꾼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변호사인 양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사기꾼은 변호사를 사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가짜 변호사가 오랜 시간 공부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버젓이 법정에서 변론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까지 벌여가며 사건을 수임해온 가짜 변호사 이재석. 그는 대체 어떤 계기로 변호사를 사칭하게 됐고, 또한 법률적 지식의 출처는 과연 어디이길래 상담은 물론이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까지 꾸며줄 수 있었을까? 2002년경에 이 사람이 컴퓨터 수리상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원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송 때문에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가짜 변호사의 탄생은 그곳에서 시작됐다. 그 사무장을 통해서 소송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과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가지고 부업으로 자기도 가짜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벤치마킹을 해서 오늘의 가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지? 나도 한 말빨 하잖아. 이야, 벌써 이 하드웨어는 변호사 수준이겠다. 이제 소프트웨어만 채우면 되겠다. 그렇지. 그날 이후 온갖 서적을 뒤져가며 익힌 갖가지 법률 용어에 타고난 말주변을 더해가며 연습을 거듭한 이재석. 해박했던 그의 법률적 지식은 한마디로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야, 이 역시 비주얼이 그럴듯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주면 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한 변호사로 행세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무료 법률 상담이란 미끼가 크게 작용했다. 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상담하는 데는 물론 돈을 안 받죠. 돈을 안 받는데 그것들이 다 수임으로 다 이어지게 만든다는 데 대해서 그건 결코 무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이 경우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변호사님 사무실로 찾아가면 안 될까요? 예? 사무실이요? 아이 무겁다. 자, 이만하면 누가 봐도 변호사 사무실 갔겠지? 가만 있어봐. 어려운 사람 돕는 인권 변호사니까 너무 고급스러워도 좀 이상하겠다. 그럼 당연하지. 자신의 집을 마치 변호사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법에 대해 무지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노려 범행을 일삼아온 가짜 변호사 이재석. 2년여에 걸친 그의 행각은 실로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저희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해 본 결과 그 방 안에는 압수수색 상자 20박스 분량의 소송 관련 서류가 있었고 2년 동안 약 96명의 소송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그 일반 변호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임 건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그 변호사를 검색하는 화면이 앞에 뜹니다. 그곳에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연락처나 그 프로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석, 그가 능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함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이 사람, 사무장 배춘자. 그 소송을 해서 사실 이긴 사람이 옆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만 보더라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5명이 붙었는데 졌던 사건을 이겼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보았던 거죠. 입심 좋은 그녀의 바람몰이에
피해자들은 더욱더 쉽게 현혹되고야 말았던 것인데 주변에 자신의 친구나 또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홍보하고 실적을 가대 포장해서 사건을 유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보험 모집인들에게도 접근해가지고 보험 모집인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도록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들이 고객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아주 싼 가격에 진짜로 잘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그거 소개시켜줍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이재석 변호사 사무실 맞죠? 네, 그런데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줌마, 이 기회에 아예 보험 때려치우고 법률 브로커로 나서보는 거 어때요? 그럴까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알죠? 오케이. 사무장. 그녀는 사실 주범 이재석의 내연녀로서 그녀 역시도 이재석과 법률 상담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사이였다.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는데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목사님한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천안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뭐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어떤 서로 밀착이 됐다고 봐야죠. 예. 미약하지만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건 했어. 당신 정말 대단해. 아니, 당신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거봐, 내가 힘이 되어준다 그랬지?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내주 아니야? 배춘자. 그녀 역시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허나 제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대담성을 지녔다고 해도 가짜 변호사인 그의 법정 변론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적 과정이 좀 복잡하고 능력이 일부 붙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것인데요. 그 변호사인 척 가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해놓고 자신의 의뢰인들을 그 법정에 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한다면 그것을 보는 의뢰인들로서는 변호사인 것으로 충분히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 구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그는 교묘히 악용했던 것. 지급명 뭘 쓰리는 거야? 그냥 대충 쓰자. 하지만 그가 작성한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허술한 인물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는데. 검찰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면 법리 전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맞춤법까지 틀린 초보적이고 엉성한 서류로 도저히 법조인이 쓴 서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뛰어난 말 주변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만을 앞세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온 것이다. 어떤 사안을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아주 피의자나 피해자나 아주 시원하도록 일단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법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걸 우선 선점을 하고 상대로부터 변호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도록 차 몰고 다니면서 거드럽히니까 누구든지 의심할 게 없잖아요. 뭐가 통신법 위반이고 뭐가 사칭이야. 나 이재석이야. 박홍석 씨, 도청한 사실 있으시죠? 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를 좀 해야 하니 같이 가시죠. 마지막으로 범인이 잡혔음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을까? 피해자 박홍석 씨. 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 바로 통신법 위반, 이른바 도청을 한 혐의 때문이었다. 허나이는 자격도, 윤리도, 게다가 올바른 법률 지식도 없는 가짜 변호사의 잘못된 지시 때문이었는데, 소송을 하면서 그 법을 이기려면은 그 녹음을 해와라. 녹음을 해서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그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소송에서 100% 이긴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법으로. 그랬더니 내 명예에 내 전화로 내 사업자 등록증에 내 집에서 내 전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고 자신이 대화에 끼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도청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대화에 끼인 상태, 즉 참가한 상태에서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파주사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제 성과 살면은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뭐 경찰이 내려닥치고 이런 일은 처음 당하고 너무 지금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먼 가짜 변호사. 최후의 구제장치요, 최소한의 양심이라 할 법을 모독하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유린한 그는 분명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척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설마 법정에서까지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호사를 사칭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사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지혜와 머리로 자신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건전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생각을 하셨겠죠. 골프웨어 잔디로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